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삼선의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홍신희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대응으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10년 만에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물량 등을 늘려 공공주택 12만 호를 올해 추가로 공급합니다.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완화해 민간 공급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구속이냐 기사 회생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빗속에서 지팡이를 짚고 10시 심사보다 5분가량 늦게 출석을 했는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문도 준비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판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대표의 출석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산을 들고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옵니다. 단식을 멈추긴 했지만 회복이 덜 된 듯 느린 걸음에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원래 심사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앞선 9시 45분 도착 예정이었지만 차량 정체로 심사 시각보다 늦은 10시 5분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던 취재진이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았고 따로 준비한 입장문도 없었습니다.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그간 이 대표는 검찰 소환 때는 긴 입장문을 준비해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에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자들 기소했는데 여전히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건물 안으로 들어선 이 대표는 법원 관계자들과 변호사 부축을 받고 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다못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도 그런 적이 없는데 민주당은 당대표가 정치 수사도 아닌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데도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럽다고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지지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나섰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이었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러 번 휘청거리기도 했죠. 이 대표의 오늘 모습 이어서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회복치료 나을 때 병원을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타의 차림에 수염을 말끔히 깎았습니다. 기력이 없는 듯 지팡이에 의존해 몸을 서서히 움직입니다. 떠나기 전 병원 관계자들에게 꾸벅 인사를 할 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질 뻔합니다. 배웅 나온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왼손으로 악수를 하다 다시 한번 휘청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씩 주고받은 이 대표. 고 최고위원에겐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왼쪽 팔을 쓸어내렸고 울먹였습니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외침에 이 대표는 왼손을 살짝 들고 화답했지만 말은 하지 않은 채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앞에는 서영교, 서은숙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등이 마중을 나온 가운데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법원으로 출발하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9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직접 답을 하는 등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주 기자, 영장 심사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시작된 영장 실질 심사는 9시간 정도가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들이 법원 곳곳에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에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별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신문이 이뤄졌고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40분간 휴정한 뒤 오후에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오랜 시간 단식을 했던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많았는데요. 이 대표는 신문 과정에서 직접 소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역대 최장 시간을 경신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건 10시간 5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에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받았던 심사였는데요. 앞으로 1시간 이상 더 걸린다면 역대 가장 오래 걸린 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 대표는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때 일반적인 피고인처럼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함께 지정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뒤 대기할 예정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심사 시작 후 24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321호 법정은 이 대표와 검찰에겐 외나무다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검찰은 또 수년간의 수사에 힘을 받게 되겠지만 기각되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까지도 대혼돈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이든 전국은 요동을 칠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양측, 무기징역까지 예상될 정도로 이 대표가 비리의 정점이라는 검찰 주장에 이 대표 측은 꽤 맞추기에 불과한 소설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을 박은지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은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고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놓고도 양쪽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내용을 공개하며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검찰은 500쪽이 넘는 PPT를 활용해 주장을 이어갔고 고검장, 판사 출신 변호인단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판사들은 통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상식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도망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영장 발부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도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부임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구속돼 벌금 15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저한테 뭐냐면 검사 이름을 대면 취재가 쉬울 거라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검사 사칭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고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당시 이 대표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재판 파행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번복의 배후에도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전 부지사의 편지도 민주당 인사들과의 접견을 통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쓰였다며 접견 기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구속기로에 놓인 야당 대표의 운명, 법조팀 선한빛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죠. 검찰에 출석했을 때 모습과는 180도 그렇죠.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검찰 조사에선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고 오히려 제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판사, 그것도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선 기싸움을 벌이려는 태도는 오히려 이 대표에게 독이 될 겁니다. 판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런 이유들로 아무 말 없이 출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몇 시간 안에 어쨌든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영장 발부 가능성, 법 쪽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던가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취재차, 제 주변에 있는 여러 법조인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누구도 여기에 대한 답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현직 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분명한 건 막판에는 판사의 심리적인 부분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었죠. 판사 입장에서 심리상 국회의 이 결정과 반대로 가는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국회 결론과 결을 같이 해서 구속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의견 꽤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그것도 제1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네네. 야당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헌정사상 최초 역사를 쓰는 건데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엔 판사가 기각을 시킬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워낙 의견들이 팽팽해서요. 결국 결과는 몇 시간 후에 나올 텐데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결정해도 다 부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기각 사유에 담기는 그 내용이 또 중요하다면서요. 예,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가 적혀져 나옵니다.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 유창훈 판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장 판사들에 비해서 기각 사유를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써주는 편입니다. 검찰 수사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 상황인지까지 알 수 있게끔 써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기각 사유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검찰과 이 대표 간 1라운드 대결 결과가 판가름이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은 기각 사유 중에서 특히 어떤 내용이 양측의 승부를 가른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혐의 소명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면 둘 중 하나인데요. 하나는 혐의 소명은 됐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혐의 소명조차 되지 않아서 영장이 기각된 경우입니다. 만약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됐어도 혐의는 소명이 됐다면 검찰 입장에선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법원으로부터 유죄에 가까운 판단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담긴다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선 당장 한동훈 장관 물러나라면서 파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는 그 최악의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90만 명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판사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미치긴 어렵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네네. 경우 흔한 일인데요. 네네. 판사의 판결 행위는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탄원서는 여기에 이 판단에 별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혹은 기각될 경우 향후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네.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그리고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428억 약정 의혹도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남은 이런 수사들의 탄력이 붙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수사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기각 사유에 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내용이 담길 경우엔 최악의 경우엔 이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서남빛 기자 오늘 밤새울 수도 있겠네요.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렸습니다. 이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을 갈랐던 곳입니다. 박 전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당시 구속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구속이 기각됐었죠.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 321호입니다. 이 대표는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 대표의 좌측엔 김영남, 최재순 부장검사 등 검찰 측 인사 8명이 앉고 우측엔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습니다. 이 법정은 역대 거물급 인사들이 영장심사를 위해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9시간의 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도 이 법정에서 확정됐습니다. 반면 같은 법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주요 법정으로 쓰이는 321호실에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종일 숨죽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장심사나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했고 당 중진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갈등 중재에도 나섰죠. 아무래도 당이 분열되는 건 좋지 않은 만큼 비명계 껴안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명운이 걸린 오늘 긴급 회동에 나선 민주당 중진들.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대적인 분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비명계와의 갈등 중재에도 나섰습니다. 이 대표 체포에 찬성한 게 곧 해당 행위라는 친이재명계 지도부와 의견을 달리한 겁니다.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는 엄격히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중진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민주당도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영장심사나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당 밖에선 거친 말이 쏟아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선봉장에 섰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부토라이를 쓴 그날 위해 싸웁시다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 역시 가결표가 해당 행위가 아니라는 중진들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진들이 뒤통수를 쳤다는 식의 강경한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구속 상태에서 이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국회의원들은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탈락하는데 당대표는 구속 상태에서도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정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쪽 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단 영장 심사를 지켜보자 이거죠. 이호정 기자입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중진 이상민 의원은 당에서 요청한 영장기각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공정한 결정을 방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때로 탄원서를 내면 정치적 압박이나 또는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정치권이 자중하고 자제해야 될 일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옥중 결재를 주장한 유시민 작가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인데 손뼉이 맞고 끼리끼리인 분들께 더 무슨 말을 하겠냐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김종민 의원에 대해선 살해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 뚜벅뚜벅 가겠다는 글을 올리며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난과 공격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지지자들의 응원 문자도 공개했습니다. 문자엔 민주당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린다, 소신 발언을 응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비명계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조직적인 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맹비판했습니다. 인정돼 결국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영장 기각을 촉구한 탄원서를 제출한 건 사법 방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이건 형사 사건이라 이거죠. 또한 이 대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민주당이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이나 직무정지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당무가 대통령의 국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어줍지 않은 논리를 내세워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결국 구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양한 증거들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상당히 인정이 되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이 대표 관련 여론조사도 공개했습니다. 응답자의 81.8%는 이 대표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건강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3.4%에 그쳤습니다. 또한 불체포 특검 포기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2%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가 모여 각자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지자 측에선 당초 10,000명을 신고했지만 수백 명이 왔고 반대 측은 수십 명이 진을 쳤죠. 빗속에서 한쪽은 구속영장 기각을, 한쪽은 구속영장 발부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현장 분위기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1시간 정도 앞둔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 빗속에 이 대표 지지자 2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양쪽 도로에 진을 쳤습니다. 영장 심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집회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됐고 경찰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서로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이 대표가 곧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도로 앞 펜스 근처로 몰리고 보수단체의 목소리도 커졌지만 이 대표가 다른 경로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잦아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앞에 기동대 30개 중대 2,0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기하게 될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수십 명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명으로 분류되는 삼선의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명 지도부가 완성이 된 거죠. 하지만 홍익표 후의 앞날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앞으로의 대여 관계 설정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 분열 봉합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첫 일성은 원팀 강조였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사퇴 닷새 만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 전 원내대표에게 패했던 삼선 홍익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삼선 남인순, 김민석 의원과의 3파전으로 치러졌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아 남 의원과의 결선까지 치른 끝에 향방이 갈렸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총리를 도운 바 있는 홍 의원은 세 후보 중 친명색이 가장 옅은 후보로 분류됩니다.
홍 의원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원팀 체제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논란이 불거진 가결표 징계와 관련해선 수일 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양성은 보장돼야 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가 어떻든 당내 갈등이 소용돌이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홍 수습이 홍익표 원내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 구속 기로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고조되던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이제 좀 어떻게 봉합을 해보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네, 어제만 해도 사실 친명과 비명계 갈등 거의 폭발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고요. 비명계는 공개적으로 이런 게 바로 해당 행위라며 맞섰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가 해당 행위는 아니라고 중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겉으로나마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모양새입니다. 잠깐만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완전히 해결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선거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공개적으로 각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이마저도 이례적으로 공개하지 그래요? 않았거든요. 네. 일단 설명은 이렇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원내대표 선거를 좀 더 차분하고 조용한 부에서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에 따라서 비공개로. 여기에 이번 선거가 체포안 가결 때문에 치러지는 만큼 서로 자신을 뽑아달라며 경쟁하는 모습이 밖으로 노출되는 게 당 입장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깔렸을 거란 분석입니다. 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왜 회의를 비공개로 하느냐고 항의하는 등 비공개로 진행된 선거에 불만을 표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후보들이 다 친명 후보였습니다. 혹시 비명계에서 민 후보는 없었습니까? 밀었던 후보보다는 이 후보는 안 된다 하는 후보는 비교적 좀 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투표 직전까지 가결표를 색출하자, 또 대표가 구속되면 옥중 공천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은 김민석 의원입니다. 원내대표가 된 홍익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도 나섰던 만큼 그나마 소통이 될 의원이라고 꼽는 의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제일 먼저 이제 탈락을 한 겁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친명 일색의 지도부가 갖춰졌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체제는 더 견고해지겠어요? 일단 오늘 있었던 투표 과정을 좀 복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의 표를 얻지 못했거든요. 친명계의 뜻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일사불란한 모습이 보이지 않은 점이 홍익표 원내 지도부에 크게 힘을 실어주진 못할 것이다, 이런 내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결국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친명 지도부 힘 약해질 것 같고요. 기각되면 앞서 살펴보셨던 대로 기각 사유에 따라서 이재명 체제가 받는 힘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밤 나올 영장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죠.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힘에 의한 평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핵을 기반으로 한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식이 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빗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차에 탑승합니다. 장병 6,700여 명의 사열이 이어지자 경례로 답합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는 핵 기반으로 고도화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 강군을 위해서는 군의 사기가 높아야 한다며 북공산 세력과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나 전 정권과의 안보 우위론 공방을 감안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처음 참석해 군을 격려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충성!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 행진은 오늘 오후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진행된 건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오토바이 부대를 선두로 탱크와 장갑차가 줄줄이 뒤를 따릅니다. 뒤이어 각 군을 상징하는 복장을 한 장병들도 힘차게 팔을 흔들며 행진합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로 구현돼 도로 위를 떠다닙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에선 우리 군의 현재와 미래 전력이 총 출동했습니다. 그중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탄두 중량이 최대 9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현무5는 적 지하기지 100m 이상을 뚫어버릴 수 있는 괴물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4 계열인지 현무5인지는 군 기밀상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무4 역시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최대 5톤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 고도 50에서 60km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한국판 사드라고 불리는 LSAM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가 지향하는 그런 우리들의 능력이 될 텐데요. 그만큼 충분한 대북 억제력, 그래서 전략적 소통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나라 방산산업을 이끄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도 등장한 가운데 당초 운용하려 했던 첨단 공중전력은 기상 문제로 모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존속 살해 비극 어제 보도해드렸죠. 1차 부검 결과 노모는 골절 등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 시점이 수일 전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둘째 아들이 모친 시신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 1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의 옥탑방.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엔 50대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존속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아들은 6평 남짓되는 공간에 시신과 함께 있었는데 현장에는 핏자국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들과 왕래가 없었던 데다 주로 집에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동생활, 생전 어디 안 나가고 집에만 있더라고. 인사하면 그래 보면 저 가버리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걸었죠. 부검 구두 소견은 피해자가 수일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여러 군데 골절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아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 간의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요즘 왜 이리 흉흉한 소식이 많죠? 이번엔 서울 송파구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어머니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학생 3학년 딸은 새학기 들어 수업을 절반 가까이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20일 그 당일은 딸이 아프다며 엄마가 학교에 연속으로 보내지 않은 닷새 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학교는 확인을 하게 되죠. 정말 아팠던 건지 학교 측이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호텔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딸 A양. 유력한 용의자인 어머니 오모 씨와 함께 호텔에 투숙한 건 지난 22일 금요일이었고 당일 A양은 닷새째 학교에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학교 측이 전달받은 결석 사유는 질병이었습니다. 앞선 4일과 11일에도 A양은 몸이 아프다며 학교 수업을 빠졌습니다. 이달의 절반 정도는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오 씨가 딸과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딸의 출석 상황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를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정말 무슨 큰 병이 있어서 그런지 가정에 대한 어떤 개입이 필요하면 그런 개입도 하고.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A양 보호자가 담임교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데다 무단결석 처리를 피하게 해줄 병원 진단서까지 추후 보내주기로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석 기간이 이례적인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차량을 부수고 차주를 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다는데 인근 마트에서 오이를 사 방화까지 시도했고 당시 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벽돌을 주워 차량 앞유리를 향해 던집니다. 잠시 뒤 남성은 노란 통에 담긴 액체를 차량에 뿌리다가 만류하는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14일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돌을 던지고 라이터 오일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게 그런 것만 봤지 그 차도 고치려고 가가지고 며칠째 그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남성은 배수구 뚜껑까지 집어들며 피해자를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1시간 반 전 술에 취해 길을 걷다 차주와 시비가 붙었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차량을 확인한 뒤 인근 마트에서 라이터 오일을 구매해 방화까지 시도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남성을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림입니다. 인터넷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4년 동안 상습 사기 행각을 벌여 1,000명 이상에게 3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피해자 2명이 붙잡혔습니다. 해외 비대면 계좌 개설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노려 필리핀으로 건너간 이들은 현지에서 가족까지 동원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필리핀 현지 공항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사기 혐의로 국내 송환을 앞둔 피의자가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며 욕설을 하고 강하게 버티자 경찰이 끌고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 영토고 탑승하는 순간 대한민국 현지법 적용됩니다. 인터넷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피의자는 20대 공무원과 함께 스마트 기기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선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최근 4년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와 계좌를 수시로 바꾸며 1,130여 명의 피해자에게 3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해외 비대면 계좌 개설이 비교적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린 이들은 2019년 필리핀으로 건너갔습니다. 2명 모두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도 꾸렸는데 가족까지 동원해 범죄 수익금을 환전했습니다. 현지의 그 환전소에서 누가 돈을 가져가는지까지 추적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피의자가 현지에서 결혼한 필리핀 여성으로 나왔고요. 경찰 조사에선 소액 물품 사기라 신원이 특정돼도 송환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사기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접경 지역에서 풍선 등을 통해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됐죠. 3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지에서 남측을 선전하는 전단지와 영상물 등을 담아 북측으로 날리는 대북 전단에 대해 지난 2020년 북측은 불편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 비라 살포 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위화분식으로 어물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등을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등은 지난 2020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3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 형별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영, 문영배 재판관은 전단 살포 등 표현 방법만 제한할 뿐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됐고 정부 역시 관련 법 개정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주택 경기가 너무 좋아도 너무 나빠도 정부는 걱정이죠. 최근 부동산 침체에 공사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집을 지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졌거든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택지를 계획보다 더 늘리고 11월에는 서울 반경 30km 이내에 총 8만 5천 가구에 달하는 중규모 택지들을 발표해 모두 1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하반기 분양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사비 인상과 분쟁 등의 이유로 사업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올 들어 주택 인허가는 작년보다 39%, 착공은 56%나 급감했습니다. 민간의 공급 감소로 집값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에서 그다음 민간이 위축돼 있는 이 시간을 저희들이 만회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12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계획됐던 택지 발표를 올해로 앞당기고 특히 오는 11월에 서울 반경 30km 이내에 모두 8만 5천 가구에 달하는 중규모 미니 신도시급 택지들을 일괄 발표할 방침입니다. 또 녹지나 자조경지를 줄여 3기 신도시에 3만 가구를 더 짓고 민간에 팔려있던 땅에도 공공아파트 5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 공급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조기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최근 부실 위험이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보증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금의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는 시장에 맡긴다는 입장에 고금리 기조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 집값 불안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호 기자, 심사가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된 겁니까? 네, 9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 심사는 조금 전인 오후 7시 2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최후 진술까지 직접 한 이재명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식사를 하고 법원 밖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역대 최장 시간 영장 실질 심사인 10시간 5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한 200억 원대 배임과 800만 달러의 뇌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전과 오후에 걸쳐 혐의별로 양측의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법원이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대표를 구속할지가 관심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간 무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해온 이 대표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정상회의를 조기에 개최하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정상회의를 위한 외교장관회의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룽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손을 맞잡습니다. 코로나 등의 이유로 2019년 12월 이후 4년 만에 만난 한일중 고위급 대표는 3국 정상회의를 조기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한일중 고위급 회의에서는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고 외교부는 이날 회의가 지난 4년간 정체됐던 3국 정부 간 협력이 재활성화되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 3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자는 데 공감하고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평화안보 등 크게 6가지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논의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외교장관 회담은 부산에서 11월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의장국인 만큼 정상회의가 연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벌써 수십 년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실제로는 아르메니아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재분쟁 끝에 아제르바이잔이 이 지역을 장악했는데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인종 청소를 우려해서입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라친 검문소에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틀간 군사작전으로 분쟁 지역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점령하자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대대적 탈출에 나선 겁니다. Мы еле-еле живы остались, да. Вот такие дела были. Страшно были. Там было и бомбежки, и всякие, не только в постах, а... 소지품만 챙겨 본국 아르메니아 국경 도시인 고리스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막막합니다. Не могу я. Мы все плакали. Я сейчас говорю, я хочу плакать. 현지 시각 25일까지 난민 규모는 6,600명을 넘어섰고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혹시 모를 인종 청소 가능성 때문인데 아르메니아 정부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ow the ethnic cleansing of Armenians of Nagorno-Karabakh is underway, so that's happening just now. 이를 의식한 듯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Qarabağ bölgesinde yaşayan insanlar milli mensubiyetinden aslı olmayarak Azerbaycan vatandaşlarıdır. Onların təhlükəsizliyi, güvenliği, hüquqları Azerbaycan devleti tarafından təmin edilecektir. 그러면서 우방국 튀르키예와 정상회담을 여는 등 이 지역을 자국 통제하에 두는 굳히기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서울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인 세운상가 일대를 허물고 초고층 건물과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상가 주인들이 땅값을 올리며 버티게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가를 수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고층 빌딩 숲 사이로 정원이 딸린 광장에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깁니다. 빡빡한 건물 대신 녹지와 창의적인 디자인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2,500개의 계단이 혈관처럼 뻗어 있는 구조물은 뉴욕 맨해튼의 명물입니다. We like the trees and the green spots, and it's a very open space, so yeah, it's nice. 허드슨 야드에서 가장 높은 100층 건물 전망대도 시민에게 공개된 명소입니다. And the public space in between these large developments is key to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 and their integration to the community. 뉴욕 맨해튼처럼 서울의 세운지구도 초고층 건물을 짓는 대신 공공녹지와 시민 공간을 늘리는 방식의 도심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1968년에 세워진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종로 3가역에서 충무로역에 이르는 1km 구간의 건물을 허물고 공원과 초고층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상가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땅값을 올리며 버티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오세훈 시장이 특단의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럴 때 쓰는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가격 협상이 길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강경책을 꺼내든 겁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노후상가군을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투표를 보면 만장일치가 참 자주 나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하다못해 내 식구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해도 다 제각각이라 통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백, 수천 명이 한 가지 의견을 갖다니요. 그런데 공산권이나 독재 체제에선 이게 가능합니다. 반대 의견을 냈다가 숙청되는 이들이 속출하자 무조건 대표적인 의견을 따르게 됐거든요.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이를 미국에 대한 대항 의지, 단결의 의미로 포장하지만 다른 국가들로부터 비아냥을 사기 딱 좋습니다.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은 무조건 타도 대상으로 삼은, 그래서 발전을 퇴보시킨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66년부터 10년간 중국을 휩쓴 문화혁명입니다. 1,300만 명의 홍위병들은 혁명과 계급 투쟁의 적이라고 생각되면, 그러니까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이들은 닥치는 대로 색출에 박해하고 집단 처형해버렸죠. 요즘 여의도 우리 정치권에서 때 아닌 홍위병 논쟁이 한창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당 지도부가 찬송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지 않은 의원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분위기 속에 개딸을 위시한 강성 지지층은 실제 전체 의원에게 부결표 찍었음을 밝히라고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당원들이 질책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혁명 때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색출하고 박해한 것과 뭐가 다른 거죠? 특히 이들은 국회법에 따라 비밀 투표를 한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배신자, 마녀사냥, 색출, 처단 같은 극단적 말이 난무한 건 비단 민주당만의 일은 아닙니다. 7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엄청난 갈등과 내홍이 일었고 아직도 그 앙금은 남아 있으니까요. 저렇게 맹목적인 충성은 자칫 국민의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국민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내년 총선 공천권 때문에 이 대표의 옥중 공천이라도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요. 혁명부죄, 조변유리. 혁명은 죄가 없고 반란에는 다 이유가 있다. 마오쩌둥이 홍위병들에게 내걸었던 구호입니다. 이게 허구에 찬 선동임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죠. 국민이 바라는 건 민주당의 자성과 쇄신이지 반민주 전체주의 정당으로서의 폭주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국민들은 보고 있다 였습니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면 완전히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따라서 20에서 70mm, 서울과 충북 지역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금요일은 전국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서 만조 시간대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2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아침에 21도, 낮 기온은 부산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크게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떨어지면서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